자, 이제 무슨공학 우리 학원 전체 모의고사입니다. 전체 모의고사고 우리 순서에서는 모의고사 7회고요. 자, 아무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슨공학은 문제가 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평상시보다 어려운 건 별로 없었죠, 그죠? 그냥 고만고만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국가직 문제는 아마 이거보다는 어려울려나? 어렵진 않겠죠? 몇 문제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이거 반성파 곱하고 하니까 여기는 CT, 그 다음에 MT, 여기는 ACT, 그럼 여기는 ACT 더하기 MTCT, A 플러스 MT가 뭐야? 코사인 2파이 FMT. 예, 이 CT 묶어낸 거죠? CT는 코사인 2파이 FCT. 이거죠, 그죠? 뭐야? 더블 사이드 밴드 LC. 자, 그래서 여기는 더블 사이드 밴드 LC입니다. 요것만 있었으면요. 요것만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더블 사이드 밴드 SC. 그죠? 그래서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 LC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수신기에는 리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대 잡음비를 좋게 할 수 있다. 수신기에 리미트 써가지고 SMB 계산하는 것은 FM 수신기죠. 그죠? 이번에 변조지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해로가 간단한 풀악선 검파기를 사용하여 검파할 수 있다. 더블 사이드 밴드 LC의 특징이죠. 그죠? 풀악선 검파 가능하다. 2번이죠. 복조기는 반송파 복원회로를 이용하여 동기 검파를 해야 한다. 이 동기 검파를 해야 되는 것은 더블 사이드 밴드 SC. 만일에 이것만 있었다. 이것만 있었으면 이 문제는 맞는 거죠. 그죠? 대역폭을 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싱글 사이드 밴드. 그죠? 싱글 사이드 밴드는 이런 말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표본화 양자와 부호 과정을 거친다. 아날로그 신호 ST가 32 코사인 8000파이T를 5비트 선형 양자화할 때 스텝 간격, 양자화 간격은 2V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32 코사인 8000파이T 라고 했을 때 이걸 5비트로 한대요. 5비트로 한다는 말은 스텝 수가 몇 개예요? 비트 수가 5비트면 n이 5면요. m은 2의 5성인 32죠. 그럼 32칸을 한대요. 그러면 진폭이 32니까 32칸을 할 때는 한 칸당 얼마요? 한 칸당 1V가 아니라 이 진폭이 30이면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이 30, 위가 30이면 아래도 32가 있죠. 그럼 이걸 스텝으로 나눌 거니까 한 칸당 몇 볼트로요? 2볼트로 나누어야만 모든 애들을 다 관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와 간격은 2볼트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W로 대적 제한된 기저대역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표본화 주파수는 EW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kHz로 대역 제한된 기저대역 아날로그 신호를 나이키스트율로 표본화한 뒤 각 표본을 8비트로 양자를 하면, 그러니까 나이키스트율로 표본화하면 8kHz를 8비트로 하니까 비트율이 64kbps가 나온다. 이거 맨날 하는 거죠. 그죠?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하면 PAM 신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표본화된 신호는 벌써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된 PAM 신호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다 맞네요. 틀린 건 하나도 없네요. 다음은 어떤 FM 라디오 방송 신호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 FM에서 요구되고 있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 편의는 플러스 마이너스 75kHz라고 했을 때 이 수식에서 비례상수로서 주어진 K값의 최대치는 얼마냐. 자, 델타 F가 얼마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75kHz. 그럼 이 델타 F는요, 우리가 변조지수 M은 FM분의 델타 F다. 근데 얘가 75kg예요. 그럼 여기가 FM을 불렀을 때 이 M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K 자리에 M이 들어가는 위치니까. 그럼 K 값은 얼만데? 그럼 여기는 신호주파수를 구해야죠. 신호주파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가 20 곱하기 10의 3승파이 하니까 10kg짜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10kg짜리니까 10kg분의 7.5kg 하니까 얼마야? 7.5. 그래서 변조지수가 7.5가 나온다. 이거 정리 꼭 좀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람하고 델린즈. 일단 원인은요, 둘 다 태양 폭발을 수반하긴 하는데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의 이상 증가. 여기는요, 하전 입자죠. 하전 입자가 태양에서 지구로 오고 자외선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원인과 결과는요, 결과는 이게 자외선이 지구로 오는데 F층 쪽에서는 미리 자외선을, 평상시 자외선으로 전리가 다 됐기 때문에 2층의 전자밀도 그죠? 2층의 전자밀도를 증가시킨다. 그럼 평상시에는 2층을 뚫고 나가던 전파가 2층에서 반사가 돼버려가지고 통신불능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층의 전자밀도가 증가한다. 얘는요, 하전 입자가 오다가 반알 렌데 같은 걸 것들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극지방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극지방에 F층의 전자밀도가 감소하더라. 이게 이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사실 극지방으로 오고 하는 얘들은 주야의 속도도 느릴 뿐더러, 그죠? 기간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주야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고위도 지방에서 먼저 일어나더라. 얘는요, 자외선이 오다 보니까, 자외선은 낮에만 오니까 주야에는 주간만, 여름하고 겨울에는 여름에 뭐 이렇게 많이 받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대책은요, 그래서 얘는 이게 F층의 전자밀도가 작아지다 보니까 MUF가 감소하더라. MUF가 감소하니까 높은 주파수를 쓰고 있었던 애들이 감소를 하니까 사용 주파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 주파수를 낮추더라. 근데 여기는 2층이 전자밀도가 증가해서 LUF가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사용 주파수를 뭐 하더라고요? 주파수를 키우더라. 이거 열심히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자기람과 델린즈를 한번 읽어보셔야지. 그죠? 자기람은 주야에 상관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델린즈는 주간에 그리고 여름에 많이 나타나더라. 이거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자기람은 F층의 전자밀도를 낮게 하여 최고 사용 주파수를 낮게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F층 전자밀도가 낮아서 MUF가 낮아지더라. 그 다음에 델린즈는 2층의 전자밀도를 높게 해서 최저 사용 주파수 LUF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자기람과 델린즈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자기람은 사용 주파수를 높게 하고 델린즈 현상은 사용 주파수를 낮게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람은 사용 주파수를 낮추는 거고 델린즈가 발생하면 사용 주파수를 높여야 된다 라고 했던 이거
좀 정리를 잘 해서 자기람하고 델린저 좀 나오면 안 틀리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그림은 16함의 성상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성상도에 나타나는 표현식으로서 옳은 것은 뭐냐? 이거 뭐라고요? 여기는 이 성상도에서 진폭이 몇 가지냐? 라고 하면 이 진폭이요. 그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폭이 얘가 똑같은 진폭 같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진폭이 되고 요 진폭이 그림이 좀 왜 이래요? 적어도 이 4개는 같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4개는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가로 세로를 그림을 그릴 때요.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가로 세로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4개도 진짜 그림을 영 안 맞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폭이 4종류입니다. 이런 형태는요. 그래서 요 진폭하고 이 진폭이 같은 느낌이 안 되냐라고 하면 이 진폭하고 이 진폭 다른 거고요. 사실 이 진폭하고 이 진폭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서 좀 그림이 좀 보기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폭 4종류입니다. 4진폭이고요. 4진폭이고 위상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위상. 그래서 4진폭의 8위상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16진과입니다. 점이 16개 있어서 16진이에요. 16진과입니다. 4 곱하기 8을 하면 32가 돼야 되는데 32진 아니냐? 아니. 이게 점을 16개만 쓰기 때문에 16진. 32는 이때도 점을 다 쓰는 게 32진인데 지금은 이 진폭은 요 위상을 안 쓰잖아요. 이 진폭은 요 위상을 안 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4진폭의 8위상. 답은 4번이고요. 아래 조건과 같은 통신 환경이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다. 이런 신호를 모두 PCM 신호로 변환하여 TDM으로 전송한다. 나이키스트 U를 만족하는 샘플링을 했다. 다음 중에서 가장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건 가장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쓰는 시스템은 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주파수는 뭔데?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용 주파수 중에서 가장 높아지는 주파수가 뭔데? 자, M1T가 100 사인 제곱 T 시스템에 들어갔다. 이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죠. 코사인 제곱은 제곱이 되니까 2배의 주파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오메가 제로 T라는 주파수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는 샘플링 주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2T가 YT 5 사인 제곱 T. 여기는 M2T가 되니까 3오메가 제로 T라는 신호가 제곱이 되니까 2개 더한 거 뺀 거 하면 6오메가 제로 T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높은 주파수는 6오메가 제로 T. 그러니까 6오메가 제로라는 이런 주파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세 번째는요. 2T가 20T, 20 사인 XT. 그러니까 2T가 이거니까 이건 3오메가 제로죠. 그리고 이제 M3T가 10 사인 T니까 3T가 10 사인 T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까 5오메가 제로 T.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신호가 주파수가 5오메가 제로, 3오메가 제로, 2오메가 제로, 6오메가 제로. 여기서 가장 높은 주파수가 얼마니까? 6오메가 제로니까. 샘플링을 할 때 얘는 이게 가장 높은 샘플링 주파수가 만들어질 거다.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7급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PLL 회로에서 각각의 파라미터 값이 아래와 같다. F3는 얼마냐? 우리 PLL 문제 이거 많이 봤죠? 여기 들어오는 주파수하고 여기 들어오는 주파수가 같게 해주면 된다. 여기 주파수를 1번이라고 하면 1번이 뭔데? 라고 하면 여기는 F1 주파수가 C를 나눠서 만든다. 그래서 1번 주파수는요 C분의 F1이다. 근데 F1은 1메가고요
C는 2가 되네요. 2분의 1 메가헤르츠. 그 다음에 2번 주파수는요. 2번 주파수는 우리 PLL 구성 요소 중에서 위상 비교기, 그 다음에 페이지 차지 펌프 회로는 없고, 여기는 루프 필트, 그 다음에 VCO, 분주 회로,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VCO 출력이 출력 주파수예요. 근데 이 주파수가 A를 나누고요. F3를 A로 나누고, 그 다음에 혼합기가 되니까 여기 주파수하고 여기 주파수는 서로 혼합할 때는 주로 곱한 거거든요. 두 개 더한 거 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F2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B를 나눈 거, B분의 1을 하고, 한 게 지금 이제 2번 주파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서 A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니까 주파수 혼합을 하면 두 개 더한 거 뺀 거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빼면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F2가 다시 나누고 한 게 2번 주파수거든요. 그럼 이 2번 주파수하고 1번 주파수가 같은 크기만 되면 된다. 그럼 얘는 A가 얼마야? 20이니까 20분의 F3 플러스 마이너스 F2는 10메가 가에 B가 얼마야? 30분의 1은 2분의 1메가.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15메가네요. 그죠? 이거는 20분의 F3 플러스 마이너스 10메가. 그래서 20분의 F3는 이거 넘어가면 15 마이너스 플러스 10 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25 또는 5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F3는 얼마요? F3는 20이 넘기면 500메가 또는 100메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500메가하고 100메가 둘 중에 이제 존재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답은 500메가가 되겠죠. 그죠? PLL 쪽은 이번 모의고사 할 때는 PLL을 좀 덜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덜 하면 항상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PLL 항상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덜 했습니다. PLL 정의 좀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슈퍼헤드라인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뭐냐?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혼합기죠. 그죠? 혼합기에 여기는 IF,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한 IF 앰프. 그 다음에 컴파기. 그 다음에 AF 앰프죠. 자, 슈퍼헤드라인 수신기는 동조정폭기의 중심 주파수를 특정 주파수에 고정시키고 수신된 전체 RF 스펙트럼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채널의 스펙트럼이 여기 대역 통과 필터에 통과하게끔, 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 수신기는 동조정폭기의 중심 주파수를 특정 주파수에 고정시킨다는 게, 그 동조정폭기가 여기에 있는 동조정폭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동조정폭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동조정폭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동조회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밴드패스 필터니까 당연히 이거죠. 근데 사실 동조정폭기의 중심 주파수를 특정 주파수에 고정시킨다. 이 동조정폭기의 중심 주파수는 이쪽을 이야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 단어가 약간 불편해요. 이 단어는 불편한데 나머지는 맞죠. 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동조회를 쓰이고 여기도 동조회를 쓰이는데 기본적인 동조회로는 이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슈퍼헤드라인 수신기에 고정된 주파수를 중간 주파수라고 하는데 여기 고정된 주파수죠. 그래서
이 특정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이 고정된 주파수 하니까 2번하고 1번을 이제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여기가 고정된 주파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주파수를 중간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때 상용 AM의 경우에는 보통 455를 많이 쓰더라. 수신된 RF 신호는 여기가 수신된 RF 신호죠. 그래서 수신된 RF 신호는 가변 국부 발진기, 여기 가변 가능한 국부 발진기의 출력과 곱해졌다. 혼합기가 곱해진다는 거죠. 그죠? 곱해졌어. 곱해짐으로써 주파수가 바뀌게 된다. 이동하게 된다. 전이가 된다. 이 과정에서 국부 발진기 주파수를 조정하여 RF 스펙트럼 중에서 원하는 채널의 스펙트럼이 이 고정된 RF 정폭기의 대역폭 내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시프트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컨버전이라고 하고 다이렉트 프리퀀시 컨버전으로 불리지며 RF 주파수로부터 직접적으로 베이스밴드 주파수를 변환하여 검파하는 방식. 이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가 아니라 뭐예요? RF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념은 그냥 다이렉트 수신기, 스트레이트 수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렉트 수신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로 검파하는 거지 중간 주파수로 바꾸는 과정이 없는 검파 회로를 다이렉트 수신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번은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건 답이 4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가장 유사한 지향 특성을 나타내는 안테나는 뭐든가요? 뭐든가요? 여기는 루프 안테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루프 안테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수직면 내에서는 이런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평면 내에서 이건 수직, 그죠? 수평면 내에서는 이것만 보이고 여기서 팔자 지향 특성을 가졌죠, 그죠?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직면 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직면 내에서 저렇게 돼 있는 애는요 서 있는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수직면을 탁 때리면 이쪽을 잘 가고 이쪽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직면 내의 지향 특성이 이거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안테나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문제에서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가 있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평면 내에서는 이렇게 탁 찍어서 위에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뾰족 서 있는 안테나가 어떤 안테나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루프 안테나 아니고 야기 안테나도 아니죠.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수평 다이폴도 아니고 그럼 뭐가 될 건데? 라고 하니까 휘입 안테나가 어떤 거였어요? 휘입 안테나 하면 이렇게 자동차에서 뒤에서 쭉 올라오는 이런 안테나, 뾰족하게 옛날에 올라왔다는 이런 안테나가 휘입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테나가 되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올라오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금속판에서 뾰족 위로 올라오는 이런 안테나가 휘입 안테나입니다. 다음은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요거 제대로 풀었나요? 1번 보고 맞다라고 하고 넘기라고 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틀리라고 한 문제고. 자,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두 지구기수로 통신할 때 전파의 최소 지연 시간은 0.24ms가 아니라 0.24초죠. 240ms죠, 그죠? 240ms다. 왜요? 36,000. 여기서 지구까지, 위성까지 36,000km거든요. 그럼 36,000에 갔다가 36,000에 오니까 총 진행하는 거리, 전파의 진행 거리는 72,000km. 1초에는요, 1초에는 30만 km. 그러면 총 갔다 온 거리에 대해서 1초에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만 분의 72,000.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지우고 나누면 24. 100분의 24니까
0.24초. 그죠? 그래서 이거 0.24초. 그래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0.24초지 0.24ms가 아닌 거예요. 240mm입니다. 위성망의 특성상 도심 건물 등 장애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파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개필러를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하더라. 그래서 위성은 바로 다이렉트 수신을 하는데 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기에 몇 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건물 꼭대기에서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선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뿌려주면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뿌려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내부에서 뿌려주는 이런 형태의 이 수신기를요, 개필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신기가 아니고 중계기 쪽이죠. 중계기가 개필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궁화 위성은 정지 위성의 한 종류이며 무궁화 1호 위성은 우리나라 전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주상공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무궁화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은 무조건 적도상공이죠, 그죠? 적도상공에 위치하고, 근데 대신에 빔의 중심, 적도상공에서 우리나라를 쳐다볼 때 그 빔의 중심은 어디에 잡더라고요? 우주상공에 잡더라. 주로 C밴드를 사용하는 GPS 위성은 나버스트라고 부르는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서 위성의 궤도를 도는 주기는 12시간이다. 얘는 뒤에 거 맞는데, 그죠? 이 C밴드가 아니라 무슨 밴드요? L밴드를 이용하는. 이 문제가 뒤에도 또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답은 2번이고요. 레이더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 최소 탐지 거리가 있다. 이 최소 탐지 거리가 60m다. 그럼 최소 탐지 거리가 60m는 말은 전파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20m죠. 그럼 120m의 펄스폭, 즉 내가 이걸 보냈는데, 그죠? 전파를 쏘았는데 이 펄스폭이 얼마 이상이면 이 쏜 신호가 이건데요. 쏜 신호가 있는데 받는 신호가 이렇게 받으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얘하고 얘가 뭉텅그려져서 쏘는 신호하고 받는 신호가 한꺼번에 수신이 되면, 한꺼번에 열려 있으면 수신이 안 된다. 쏘고 있는데 받는 거니까 이렇게 수신이 안 된다. 그럼 적어도 수신되려면 이 쏘는 걸 끝내놓고 이게 탁 하면, 얘는 보내는 걸 다 했으니까 받는 게 탁 맞힐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거리구나. 그럼 뭐가 존재하네. 그러니까 수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탐지가 가능한 거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탐지 거리하고 관련된 시간은요, 이 펄스 폭인데, 이 펄스 폭이 최소 탐지 거리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더라. 그죠? 최소 탐지 거리는 이 펄스 폭을 가지고 결정을 하더라. 근데 지금 최소 탐지 거리가 몇 메다요? 60m예요. 그러면 저기 60m면 60m까지 갔다가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애를 내가 수신해야 되니까 이 펄스 폭과 관련된 시간은 우린 D는 2분의 CT잖아요. 이게 60m라는 거죠. 그럼 2D는 C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T를 계산하는 거니까 T는 C분의 2D. 2 곱하기 60은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성.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하나 없애주고 7이고, 그죠? 이거 하나 없어지니까 2가 돼서 얘는 0.4 마이크로세크. 10의 7성이니까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7성. 그래서 0.4 마이크로세크다라는 이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 관점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푼다고 했죠. 무조건 저는 1초에는 30만 킬로, 1ms는 300km, 1마이크로세크 동안에 가는 거리는 300m. 그럼 지금은 120m니까 120m는 몇 초 걸리냐? 갔다 오는데 120m니까
120m는 몇 초 걸리는데 하니까 0.4 마이크로. 그죠? 그래서 30의 4배잖아요. 30의 4배니까 0.1의 4배. 그래서 펄스 폭이 0.4 마이크로세컨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아야만 60m 이상에서 최소 탐지 거리가 60m가 될 수 있는 레이더가 되더라. 고주파 정폭기의 변환 이득이 30dB, 그러니까 변환 이득이 아니라 정폭기의 이득이 30dB.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 이득이 마이너스 5dB. 그 다음에 중간 주파수 정폭기 이득이 81dB. 그럼 총 이득은 얼마요? 총 이득은 30, 마이너스 5, 81 하니까 106인가요? 그래서 총 이득이 106. 이렇게 됐을 때 금파기 입력이에요. 이 금파기인데 0.5V가 들어왔다. 수신 신호 얼마냐? 수신기 입력은 얼마냐? 그러면 105dB면 몇 배죠? 100이면 20dB가 5번 있으니까 106dB죠. 106dB. 106dB 몇 배냐? 그럼 100이면 10의 5승. 6dB는요? 6dB는 2배. 2 곱하기 10의 5승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입력 신호를요, 2 곱하기 10의 5승배를 키웠더니 0.5mm가 됐다. 0.5V가 됐다. 입력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나누기, 0.5 나누기 이런 값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2.5인가요? 2.5 마이크로볼트. 0.5분의 나누기 2 곱하기 10의 5승. 답은 2번이죠. 그죠? 이런 문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이제 13번은 역시 국가직 전자문제 대비용이지 통신문제, 무선공학 대비용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건 통신에 놔뒀습니다. 신호 HN을 임펄스 응답으로 갖는 선형 시불변 이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산 신호 XN을 인가했을 때 출력되는 응답이 YN이라고 한다. 이때 N이 3일 때 출력값 Y3은 얼마냐? 자, 그럼 X 0일 때는 3, 1일 때는 1, 2일 때는 마이너스 3, 3일 때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는요. H0는 4, Y는 2, 2는 마이너스 2, 3는 2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Y3은요 시그마 K 이꼬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K H의 3 마이너스 K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니까 얘는 그대로 K로 해주고 그죠? 얘를 Y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면 4,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된 걸 얼마만큼 이동한다고요? 3만큼 이렇게 이동한다. 3만큼 이동하면 여기가 4,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이동해 놓고 그냥 두 개 곱하면 된다.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1 하니까 4.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2 곱하기 3, 그래서 6. 6 없어지니까 답은 2. 다 더하면 되죠, 그죠? 답입니다. 이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컨볼루션 할 때 이 대칭해서 이렇게 항상 이 xn이 있고 그죠? hn이 있을 때 yn은 xn하고 hn의 컨볼루션인데 이 컨볼루션의 수식은 이렇게 적더라, 그죠? 그래서 이산 컨볼루션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는 연습. 물론 뭐 수식 관계로서 풀어서 해도 됩니다. 이게 이 수식으로 바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형식으로 나중에 이제 통신할 때는 이거 바로 이 수식으로 풀 건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는 연습을 좀 해달라고 했죠, 그죠? 자, 14번. 전리층 반사파를 사용하는 단파 통신에서 발생되는 여러 현상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송수신소 사이에 MUF가 10메가일 때요. FOT는 최고 사용 주파수의 85%. 그러니까 MUF가 10이니까 최고 사용 주파수가 10이니까 FOT는 8.5. 단파대에서 제1종 감쇄는 F층의 전자 밀도가 클수록 그리고 주파수가 클수록 크다. 2층의 전자 밀도가 클수록 주파수가 클수록 크다라고 했는데 1종 감쇄는 전파가 전리층을 투과할 때 받는 감쇄. 투과할 때 받는 감쇄는 전리층의 전자 밀도가 큰 2층의 전자 밀도가 크면 투과하기 힘드니까 1종 감쇄는 커요. 그리고 주파수가 크면요. 주파수가 크면 쉽게 뚫고 나가니까 오히려 1종 감쇄는 작아진다. 주파수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2종 감쇄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지는데 1종 감쇄는 주파수가 크면 작아졌다. 전리층 1의 반사파가 지표에 도달하는 최소 거리가 되는 지점과 송신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도약 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리층의 전자 밀도는 D층보다는 2층보다는 F층이 더 크더라.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안테나 사이에 형성되는 무선 채널의 경로 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거 몇 개 된 거예요? 이게 답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답이 잘못됐을 겁니다. 송신 신호의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면 경로 손실은 LT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 C분의 4파이 DF의 제곱이다. 첫 번째, 주파수만 2배로 증가하니까 2의 제곱인 3배, 손실은 4배다.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가 3배로 증가하면, D가 3배로 증가하면 손실은 9배다.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를 4배로 하고, 이건 4배로 하고, 파장을 2배로 하니까, 이건 4배로 하고, 이건 2배로 하니까, 이건 제곱이 돼서 2가 돼서 2의 제곱은 4배다. 송수신단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고요. 얘가 2배가 되고, 주파수도 2배가 되면요. 얘도 2배가 되면 2 곱하기 2가 4고 4의 제곱은 16배다. 이런 내용이니까 충분하죠, 그죠? 자, 공진주파수 F0는 2파이 루터 LEC분의 1인 4분의 람다 수직접지 안테나에 베이스 로딩, 우리가 베이스 로딩을 할 때 코일을 써서 코일을 정렬로 연결한다. 이거 연장 코일이죠. 딱 듣자마자 연장 코일이다. 이런 연장 코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옳은 것은, 연장 코일은요
기본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장 코일은 파장을 길게, 안테나의 거의 실제 길이보다 더 긴 길이에, 그러니까 파장을 길게 하는 효과다. 고유 파장보다 더 긴 파장에 공진을 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주파수보다 높은 것은 단축 콘덴서고요. 파장을 짧게 하는 거니까. 안테나의 길이가 수신하고자 하는 신호에 비해서 길 경우에, 안테나 길이는 이건데 수신하고자 하는 신호의 길이는 요만큼, 요만한 길이인데 실제 길이는 이거다. 그러면 안테나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단축 콘덴서고요. 이 개념은 단축 콘덴서의 개념이죠. 파장의 길이가 긴 장중파대에서 많이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안테나는 이건데 파장이 훨씬 긴, 이렇게 긴 시스템이요. 장중파대에서는 파장이 기니까 실제는 짧은데 긴 파장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얘가 코일을 달아가지고 파장이 긴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긴 효과를 내더라. 그래서 장중파대, 파장이 긴 장중파대에 많이 사용하더라. 이건 맞죠. 그리고 기본 안테나의 파장보다 작은 파장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 안테나의 파장보다 더 작은 파장의 신호. 파장이 작은 쪽, 주파수가 주파수가 큰 쪽. 그러니까 길이가 작아지는 효과인 거죠. 더 작은 파장에 수신하려면 안테나의 길이를 실제 길이보다 더 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건 단축 콘덴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4번하고 2번하고 1번은 단축 콘덴서 개념입니다. 단축 콘덴서고, 얘는 실제 길이보다 더 긴 길이하고 등가가 되게, 파장을 실제 길이보다 더 길게, 고유 파장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위성통신에 가능한 주파수 대역과 그 명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L 1.5기가 L밴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C밴드 6기가 맞나요? C는 4에서 8. 그 다음에 Q밴드가 12.5에서 18이니까 얘는 틀렸고, 카밴드는 26.5에서 40이니까 역시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바뀌어야 맞더라. 카밴드가 26.5에서 40이 아니네. 26에서 40 아닌데? QK, 이 카가 아니라 K밴드죠. 18에서 26.5죠. 그죠? K밴드는 18에서 26.5다. 바뀐 거 아니네요. 여기 카가 돼야 되죠. 카일 때는 이렇게 됐다. 마이크로웨이브 전송 시스템에서 송신 출력이 30dBm이고 송수신 안테나 이득이 각각 여기가 30dBm, 여기 20dB, 20dB. 자유경로 순실이 130dB. PR은 얼마인데? PR은 30, 20, 마이너스 130, 그래서 마이너스 60dBm. 근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0dBm 이런 답이 아니라 지금 이 수신기가 어떤 수신기를 썼다고요? 마이너스 80dBm 까지는 수신 가능한 걸 썼거든요. 수신 가능한 걸 쓰는데 지금 실제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 60dB 짜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건 몇 dB가 마진으로 잡혀 있냐? 마진이 여유가 얼마나 있는데? 라고 하니까 여유가 20dB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링커 마진이 20dB다. (19번은) 그냥 눈으로 보라고 했죠.
다음은 5세대 이동 통신인 IMT 2020. 그래서 이 IMT 2020이라는 단어도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MT 2010. 2010이 4세대 이동 통신이고요. IMT 2020은 5세대 이동 통신. IMT 2000, 2000은요. 2000은 3세대. 그래서 2000은 3세대, 4세대는 2010, 5세대는 2020. 이런 단어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2020에서 제시하는 사용자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G 이동 통신에서 영상이나 고해상도 사진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때 사용자가 체감 속도를 매우 크게 느끼는 경우이다. 이때 데이터의 최고 전송 속도가 크게 개선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는 뭔데? 라고 하니까 5G 이동 통신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죠? EMBB, 인핸스된 모바일 브로드밴드. 그죠? 전송 속도를 엄청 고속으로 했다. 그래서 이건 전송 속도에 대한 고속화. 그 다음에 URLLC. 이건 뭐죠? URLLC가 뭐죠? URLLC. Low Latency Communication이고, 이건 UR. 초저지연의 이건 뭐요? 이거는 고신뢰도죠. 그죠? 고신뢰도인데, U가 뭐 약자죠? URLLC. 뭐, 모르겠다. 그 다음에 MMTC. Massive Machine Time Communication. 그죠? 초대규모. 하나의 네트워크에 엄청 많은 단말기가 접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 네트워크에 엄청 많은, 이게 이 좁은 구역 안에 엄청 대규모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얘는 센스 노드를 엄청나게 많이 달아놨다. 여기는 뭐요? 초저지연이죠. 그죠? 초저지연이라는 이게 실시간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하면 이쪽이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얘는 초고속이라는 의미로서 쓰이는 것은 이쪽이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초고속과 관련된 단어니까 이것과 좀 유사한 단어다. 다음 그림과 같은 무손실 전송 슬로에서 반사파의 전력이 입사파 전력의 16%인 경우에 전압 정제파비는 얼마인가? 정제파비 물어봤어요. 자, 반사계수 감마는요, 이건 G0, GL 더하기 G0분의 GL 빼기 G0 이기도 하지만 VF분의 VR.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입사파하고 입사파 전력이 반사파 전력이 입사파 전력의 16%다. 그러면 PF에 대한 PR은 100분의 16이다. 근데 그러면 VF분의 VR은요? VR은 P는 V의 제곱과 관련이니까 루트 PF분의 PR이고, 이게 루트 100분의 10이니까, 16이니까 이건 10분의 4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사계수가 0.4다. 그죠? 그럼 반사계수가 0.4일 때 정제파비 S는요, 1-0.4분의 1 플러스 0.4. 0.6분의 1.4.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약 2.33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뭐 해석을 할 게 별로 없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모의고사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모의고사요.